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암투병 중인 주인공을 거짓말로 농락한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에게 사이다를 선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린다고 하죠. 저에게는 49.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번듯한 꼬마 빌딩 하나를 매입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부터 시작해 식당, 부동산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었죠. 그동안 제 남편은 허황된 사업병에 걸려 제 돈을 수억이나 날려먹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감싸며 늘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아들 잡아먹을 사주라며 온갖 구박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당당히 건물주가 되고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하셨고,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노릇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가식적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기 전까지는요. 위암 말기. 이미 림프절과 간까지 암세포가 퍼져 수술조차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온 날 밤, 거실에서 짐을 싸며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위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다른 병원 가보자. 오진일 수도 있잖아. 참, 당신 친구 있잖아. 땡땡병원에 있다던. 그 친구한테도 알아봤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빅3 다 돌았고 교수들 소견 다 똑같아. 당신 당장 내일부터 애들 챙겨. 나 내일 아침에 미숙이 병원으로 바로 입원해서 항암 시작해야 해. 미숙이가 자기가 꼭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말도 안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병원비고 뭐고 다 낼 테니까 당신은 치료만 생각해. 나 당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마. 병원비는 내 카드로 자동 결제 걸어놨어. 당신은 그냥 집안 단속이나 잘해. 그 건물 관리비 들어오는 통장 비밀번호는 식탁 서랍에 적어뒀으니까 이번 달 세금은 당신이 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그 눈물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갇혀 독한 항암제를 몸에 쏟아붓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먹는 족족 토해내느라 체중은 한 달 만에 15kg이나 빠졌죠. 몰골은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늘 낯선 젊은 여자가 한 명 따라왔죠.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하자마자 살림을 도와줄 사람을 구했다며 28살짜리 가사도우미를 데려오셨어요.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죠. 에구, 내 새끼, 너 다 토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어 구워왔다. 이거 한 숟가락만 떠보자. 언니,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하세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어머님이 언니 생각해서 밤새 고우신 거예요. 고마워요. 근데 도저히 안 넘어가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가씨, 이거 좀 치워줘. 네, 언니. 제가 얼른 치울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제 병수발을 들며 눈물을 훔치는 시어머니와 친언니처럼 저를 챙기는 그 가사 도우미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남편 역시 퇴근만 하면 병실로 달려와 제 다리를 주무르고 소변통을 비웠죠. 주변 병실 사람들이 복 터졌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속이 뒤집어져 화장실에서 한참을 개어내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올 때였어요. 병실 앞 의자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비상구 계단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소리 없이 다가가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방금 당직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고비 넘기기 힘들겠대. 약도 못 먹고 피까지 토하잖아. 길어야 한 달이야.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저 독한 년이 암도 이겨낼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 그나저나 도장 위치는 알아냈어? 건물 명의는 빨리 받아야지. 오빠, 나 진짜 못 참겠어. 아까 병실에서 그 여자 토사물 치우는데 비위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 언제까지 가사도우미 노릇해야 해? 어머님, 저 진짜 힘들어요. 아이고, 내 진짜 며느리. 조금만 참아라. 저년 숨만 넘어가면 이 집안 재산 다 네 거다. 내가 우리 손주들도 네 호적에 다 올려줄 테니까 걱정 마라. 자기야, 조금만 참아. 금방 죽을 거야. 그 사람 건물 내 앞으로 넘어오면 1층 상가에 당신 명의로 필라테스 학원부터 차려줄게. 엄마, 슬슬 끊어. 저 여자 깰 시간 됐어. 또 지극정성 남편 연기하러 가야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용돈까지 챙겨주던 그 어린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였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도 저를 속인 채 집안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세 사람은 매일 밤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죽음을 카운트다운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남편의 뺨을 갈기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터뜨려봤자 남편이 제 재산을 쥐고 흔들면 아이들과 저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제 목숨마저 위태로웠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환저복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모조리 담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얼마 후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제 이불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이 아프지? 저는 감은 눈을 뜨지 않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아내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여보, 나 내일 못 넘길 것 같아. 숨쉬기가 힘들어. 무슨 소리야. 약한 소리 하지 마. 내일 아침에 변호사 좀 병실로 불러줘. 당신 앞으로 건물명이랑 예금 다 넘겨주는 유언장 써야겠어. 내가 죽어도 당신이 돈 걱정 없이 우리 애들 잘 키워줘야지. 당신 진짜... 알았어.
정 그렇다면 내가 내일 김 변호사 연락해서 데리고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흥분된 숨을 몰아쉬며 병실 밖으로 다시 나갔고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제 다짐과는 다르게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폐혈증이 찾아왔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사망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의 장기가 멈추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간다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생사의 경계선에서 헤매던 그날 밤,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 끝에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내 새끼,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네 피 같은 돈 다 주고 애들까지 구박받게 할 거냐? 엄마, 나 너무 아파. 그냥 나 좀 데려가줘.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살려줄 테니까 이 밥 먹고 기운 차려라. 억울해서 절대 못 죽는다. 저것들 천벌받는 거 네 두 눈으로 봐야지. 자, 해라. 엄마는 제 입에 따뜻한 밥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현실에서는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해 다 토해내던 제가 꿈속에서는 엄마가 주는 밥을 개걸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며 마치 심장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들렸고 눈앞에는 담당 의사인 미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몸을 짓누르던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호흡도 편안했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자 미숙이가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숙희야, 내 말 들려? 미숙아, 나 배가 고파. 밥 좀 줘. 뭐? 밥? 담당 의사인 미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간호사들을 불러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검사 결과를 들고 온 의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야.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급격하게 퍼지던 암세포가 활동을 멈췄어. 폐혈증 수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 속도라면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정도야. 나 살 수 있어? 숙희야, 이제 살 수 있어. 이 상태라면 표적 항암제로 약을 받고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겠어. 미숙아, 제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특히 내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편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재산 노리고 상간녀랑 시어머니까지 작당해서 내 병수발을 들었어. 내가 완쾌했다는 걸 알면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날 해칠 거야. 미숙아,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나 좀 도와줘. 담당 의사 미숙이는 저의 절박한 눈빛과 제가 들려준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숙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복수를 돕는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죽어가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미숙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잠깐 돌아왔으니 인사 나누시죠. 남편은 슬픔을 연기하며 제게 다가왔지만 그의 눈동자는 희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 불러줘. 도장 찍어줄게. 여보, 알았어. 내가 당신 뜻대로 다 할게. 편하게 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러 나간 사이 저는 몰래 제가 미리 연락해둔 진짜 변호사를 병실 뒷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제 오랜 지인이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김 변호사님, 저 지금 죽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제 명의로 된 건물, 모든 예금, 주식, 지금 즉시 제 친정 부모님 명의의 신탁으로 다 묶어주세요. 그리고 제 사망보험금 수령자도 제 아이들 단독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제 인감 여기 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변호사가 오기 전에 모든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 인간들한테 단 1원도 줄 수 없어요. 부탁합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환자용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자신이 섭외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허겁지겁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와 위임장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요. 여보, 변호사님 오셨어. 정신 좀 들어? 여기 인감만 찍으면 돼. 손가락에 인주 묻혀줄게. 여보, 나 손에 힘이 없어서 도장이 안 찍혀.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어디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도와줄게. 이쪽으로 손 좀 줘봐. 남편이 제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더 이상 힘을 빼지 않고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요. 여보, 당신 지금 나한테 약물 투여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 여기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주사 놓으려고 해요. 남편은 기겁하며 제 손을 놓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담당 의사인 미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안정 취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장 작성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산소 포화도 떨어지는 거 안 보이세요?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미숙이의 불호령에 남편과 변호사는 쫓겨나듯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닫히는 병실 문틈 사이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완벽한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저는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는 제가 곧 죽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고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저는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를 벗어던지고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안 울어. 저 인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하는 꼴을 제일 특등석에서 지켜볼 거야.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깊을수록 추락하는 고통은 더 끔찍할 테니까요. 저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괴물이 되어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가는 신용을 멈추고 아주 정교한 체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환자였겠지만 사실 제 몸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있었죠. 미숙의 도움으로 저는 1인용 특실로 병실을 옮겼어요. 가족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했고 하루에 딱 한 번 면회만 허락했죠. 면회 시간이 제한되자 가장 애가 탄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당장 유언장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제 의식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었겠죠.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집안의 감초인 시누이와 형님이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본체만체 하던 사람들이 제가 죽을 때가 되니 매일같이 찾아와 눈도장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떨어지는 콩고물이었죠. 저는 그 더러운 욕망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건 돈에 가장 집착하는 시누이였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온 시누이는 제가 눈을 감고 있자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통장 비밀번호라도 찾아낼 심산이었겠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거기서 뭐해? 어머, 언니, 깼어? 아니, 언니 입술이 너무 말라서 립밤 좀 찾아주려고 했지. 몸은 좀 어때? 아가씨, 나 이제 정말 갈 때가 됐나 봐.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아가씨한테만 하는 말이야. 부탁? 무슨 부탁인데 그래? 언니,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사실 나 암 진단 받기 전에 생명보험 들어둔 게 있거든. 사망보험금이 5억이야. 근데 그거 수익자를 남편이 아니라 아가씨 이름으로 돌려놨어. 시누이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해졌어요. 5억이라는 소리에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5억? 진짜야? 아니, 오빠를 두고 왜 나한테? 아가씨도 알잖아. 그 인간 사업한다고 내 돈 다 날려먹고 보증 잘못 써서 빚진 거. 내가 죽고 그 돈 남편한테 들어가면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 그럼 우리 애들 누가 키워? 아가씨가 그 돈 받아서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만 좀 챙겨줘. 수고비로 2억은 아가씨가 가져. 언니, 진짜 걱정하지 마. 내 핏줄인 듯 내가 당연히 걷어야지. 내가 언니 목까지 우리 조카들 최고로 키울게. 근데 오빠는 이거 몰라? 응.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인간 알면 당장 보험회사 달려가서 명의 바꿀 거야. 내 도장 훔쳐서라도. 아가씨가 남편 감시 좀 잘해줘. 딴짓 못하게. 특히 요즘 어머님이 데려온 그 젊은 가사도우미랑 남편 눈빛이 심상치 않아.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 노리는 것 같아.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2억이라는 돈에 눈이 먼 시누이는 그날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라도 할라치면 귀신같이 나타나 회방을 놓았죠. 다음 타깃은 시어머니의 편애에 늘 불만이 많았던 큰동서, 즉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착한 척하며 병실에 와서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죠. 형님, 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동서, 그런 소리 마.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 근데 저기 서방님은 동서 아픈데 맨날 어디를 저렇게 쏘다니는 거야? 그 젊은 도움이랑 아주 찰떡이더만. 형님,
저 없는 자리에서 꼭 좀 막아주세요. 저 죽고 나면 어머님이 그 도우미 여자 새 며느리로 드릴 거래요. 그리고 어머님 사시는 그 본가 아파트 남편이 재혼하면 새 동서 명의로 돌려준다고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뭐? 아니, 그 미친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장남인 우리 그 이가 있는데 그 집을 누구한테 줘? 그러니까요. 형님, 저 죽으면 우리 애들까지 다 찬밥 신세 될 텐데 형님이 집안의 큰어른이시니까 제발 중심 좀 잡아주세요. 그 여자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 평생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던 형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은 조용할 날이 없었죠. 남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저에게 지장을 찍게 하려고 하면 시누이와 형님이 번갈아가며 들어와 방해를 했습니다. 아, 누나, 좀 나가 있어. 부부끼리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다니까? 무슨 얘기? 유언장 쓰게? 야, 너 솔직히 말해. 오빠, 올켠이 죽기도 전에 벌써 다른 여자 끼고 도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서방님, 해도 너무하시네. 아직 숨도 안 넘어간 사람한테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는 게 사람 도리야?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그 도우미 여자는 왜 자꾸 병실에 데려와서 알짱거리게 해? 형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간병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이것들이 다 미쳤나? 어디 시어미가 하는데 토를 달아? 너희들 당장 안 나가? 가족들이 서로 제 재산을 지키겠다며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꼴을 저는 침대에 누워 아주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통속이었던 그들이 돈이라는 미끼 하나에 순식간에 서로의 목을 조르는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한편 돈줄이 막혀버린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실에 찾아온 남편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변호사님 몰래 불렀어. 뭐?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변호사는 왜? 도장 찍었어? 근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착각을 했나 봐. 건물 명의를 내 동생한테 넘기는 걸로 사인해버렸네. 미쳤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처남한테 그걸 왜 줘? 미안해 여보. 내가 진통제 때문에 몽롱해서. 근데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3억이래. 당신이 당장 3억 구해서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명의 이전 취소할 수 있어. 이번 주까지야. 당신 돈 좀 융통해 볼 데 없어?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제 모든 재산은 이미 신탁으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서 건물을 날리게 생긴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파트 담보대출 좀 받아줘. 딱 3억만 있으면 돼. 미쳤냐? 그 집에 내 전 재산인데 그걸 왜 담보를 잡아? 저 여자 마실 가서 건물 처남한테 넘겼대. 위약금 3억만 주면 다시 가져올 수 있다잖아. 건물만 내 앞으로 들어오면 엄마 집 대출 내가 다 갚아줄게. 안 돼. 형네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어떻게 건드려. 절대 안 된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결국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상간녀가 매일같이 카페 차려달라며 남편을 들볶았거든요. 오빠, 나 진짜 끝낼래. 건물주 남편이라더니 빈털털이잖아. 나 저번 달 카드값도 막혔어. 당장 5천만 원 안 주면 우리 관계 끝이야. 나 어머님한테 다 말하고 집 나갈 거야. 자기야, 제발 며칠만 기다려. 내가 돈 만들어 올게. 진짜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금부치들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사도우미, 즉 상간녀를 믿고 집안 청소를 맡긴 사이에 남편이 금고 위치를 상간녀에게 알려주어 털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상간녀의 빚을 갚고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시누이였습니다. 엄마 금고 다 털렸어. 오빠가 그 도우미년이랑 짜고 엄마 돈 훔쳐서 그년 외제차 사줬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맨발로 주차장에 뛰어내려갔고 새로 뽑은 벤츠 조수석에서 내리는 아들과 운전석에 앉은 상간녀를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가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오빠가 사준 건데. 그리고 저 언니 죽으면 저한테 집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리 받은 셈 치죠 뭐. 엄마, 진정해. 어차피 저 사람 죽으면 다 우리 돈이야. 좀 땡겨 쓴 거라고 생각해. 병원 복도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형님, 시누이의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담당 의사인 미숙이와 함께 그 진풍경을 구경했어요. 미숙아, 저 사람들 연기 참 잘하지. 아주 생생하네. 네 멘탈이 정말 존경스럽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버티기 힘든데. 죽다 살아났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미숙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야. 내일 나 퇴원시켜줘. 집으로 가야겠어. 저는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잦은 퇴원을 감행했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수척한 말기암 환자였지만 제 체력은 이미 정상인의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였죠. 앰뷸런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려는 상간녀를 붙잡고 빌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유령을 본 듯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집에서 편하게 마지막을 보내라고 하네. 당신 갑자기 퇴원이라니 연락도 없이. 왜? 내가 일찍 와서 방해됐나 보네. 아가씨, 왜 짐을 싸?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다른 일자리 구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약국에 다녀오려고.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는 길에 내 부탁도 좀 들어줘. 저녁에 변호사님이랑 법무사님 집에 오실 거야.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해. 유언장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어머님, 좀 일어나 보세요.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불륜과 금고털이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거든요. 여보, 나 피곤해서 좀 쉴게. 저녁에 다들 모이면 깨워줘. 그리고 건물 명의 말인데 위약금 안 내도 될 것 같아. 내가 마음을 바꿨거든. 남편의 눈이 다시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멍청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안방 안에서 저는 드디어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형님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유언장이 확정된다는 소식에 다들 눈이 뒤집혀서 달려올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남편, 상간녀, 시누이, 형님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안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가장 아끼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창백해 보이도록 파우더를 덧바른 뒤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헛된 희망에 종지부를 찍고 각자 제 무덤을 파게 만들 완벽한 에피소드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제가 짜놓은 판 위에서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 형님, 시누이,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지막 유언장 내용을 공표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오냐, 그래. 몸도 성취하는데 말 길게 할 거 없다. 변호사 양반은 안 오시는 거냐? 도장부터 찍자꾸나. 어머님, 변호사님은 안 오세요. 모든 법적 절차는 오늘 오전에 끝났거든요. 뭐? 오전에 다 끝났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럼 명의 이전은 확실히 내 앞으로 된 거지? 건물이랑 아파트 그리고 예금 다 내 이름으로 된 거 맞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아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참 급하기도 하다. 당신이 매일 밤 기도했던 내 전재산 말이야. 단 1원도 당신 몫은 없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장난해? 장난? 내 목숨 걸고 하는 일에 장난이 어디 있어? 내 모든 재산은 오늘부로 친정 부모님 명의의 신탁으로 묶였어. 내가 죽든 살든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당신은 내 재산에 손가락 하나 못 대.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내 아이들 단독으로 변경했어. 법적 친권 방어까지 다 끝냈으니 당신이 아이들을 볼모로 돈을 요구할 수도 없을 거야. 거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죠. 2억을 받기로 했던 시누이와 집안의 주도권을 노렸던 형님 역시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언니, 나한테 약속한 2억은? 보험금 수익자가 나 아니었어? 아가씨, 미안해. 아가씨가 남편 감시 참 잘해줬는데 덕분에 남편이 어머님 금고 털어서 저 여자 차 사준 거 아주 편하게 알게 됐네. 동서, 그럼 어머님 집이 저 도우미 여자한테 넘어간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이용한 거야? 형님이 어머님과 남편을 견제해 주신 덕분에 제가 시간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고마워요, 형님. 이제 집안 싸움은 형님네랑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병수발을 어떻게 들었는데? 병수발? 매일 밤 저 여자랑 영상통화하면서 내 숨 끊어지길 기다린 게 병수발이야?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던 세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털썩 주저앉았고 상간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죠. 도우미 행세하면서 내 집 안방 드나드니까 좋았지. 내 토사물 치우면서 비위 상한다고 투덜거렸잖아. 내가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냐? 네가 어떻게 감히 시어미를 속여? 어머님이야말로 아들이 어머님 돈 훔쳐서 딴 살림 차린 거 속상해 하셔야죠. 당신
어머님 금고에서 훔친 돈으로 저 여자한테 사준 벤츠 그거 유지나 할 수 있겠어? 내 돈 한 푼도 없는데? 이 독한 년, 죽을 거면 곱게 죽을 것이지.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구나. 남편이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머리에 쓰고 있던 항암 환자용 가발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백하게 보이려 덧발랐던 화장도 물티슈로 거칠게 지워냈습니다. 가발 아래로는 짧지만 건강하게 자라난 지 진짜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핏기 없던 얼굴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래, 나 독한 년이야. 그런데 어쩌나? 나 안 죽어. 뭐? 암세포 다 죽었대. 전이 된 곳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나 기적적으로 완치됐어.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예정이니까 당신들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은 다음 생에 나 기대해.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사태 파악을 끝내고 현관문 쪽으로 가방을 챙겨 도망가려 하고 있었죠. 어딜 가? 아직 안 끝났어. 여보, 당신한테는 유언장 대신 이혼 소장을 줄게. 변호사님이 방금 퀵으로 보내주셨네.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저 여자 상간녀 소송까지 완벽하게 걸어놨어. 증거? 아까 들었잖아. 차고 넘쳐. 저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5분 준다?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아가씨, 형님, 이 집안이랑 연 끊기 싫으면 저 쓰레기들 당장 치워. 결국 형님과 시누이의 등살에 밀려 남편, 시어머니, 상간녀는 짐가방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죠. 쫓겨난 세 사람은 주차장에 서 있던 상간녀의 벤츠 차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차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돈을 훔쳐 사준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올라타려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라. 네가 내 애들 홀려서 내 노후자금 다 털어간 거 아니냐? 내 차 내놔. 아, 나요 좀. 이거 오빠가 나한테 선물한 내 차예요. 명의도 내 거라고요. 오빠, 이 노인네 좀 말려봐. 나 며느리라며. 엄마, 저리 비켜. 자기야, 일단 출발해. 아수라장 속에서 시어머니는 결국 길바닥에 내동댕이 젖었고 남편과 상간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출발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극에 달했죠. 건물주 좋아하네. 야, 너 돈 한 푼도 없다고? 어쩔 거야.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 당장 저 노인네한테 고소당하게 생겼잖아. 너 발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났는데. 네가 어제 위약금 3억만 안 뜯어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무능한 걸 왜 내 탓을 해. 차 세워. 나 너 같은 빈털털이랑 더 못 있어. 당장 세우라고. 상간녀는 운전 중인 남편의 팔을 격하게 흔들며 핸들을 꺾으려 했습니다. 빗길의 미끄러운 도로에서 남편이 중심을 잃은 순간 중앙선을 넘어오던 대형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벤츠 차량은 트럭 밑으로 처참하게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담당 형사의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먼저 도착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죠.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계시던 동승자분은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습니다.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분은,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척추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하반신 완전 마비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셔야 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기 힘드실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습니다. 시누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죠. 하반신 마비, 평생을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몸이 된 겁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취가 덜 깨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그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였죠. 제가 투병할 때 짐이라도 된 듯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몰래 엿듣고 있던 상간녀의 움직임이 빨라졌죠. 남편이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간녀는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대충 닦아내고는 남편의 병실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짐가방에서 차키와 지갑, 그리고 남편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시어머니 금고에서 훔쳐 숨겨두었던 수표 뭉치를 모조리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남편을 차가운 병실에 홀로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돈을 위해 헌신을 연기했던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끊기자 가장 먼저 도망친 건 남편이 제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건 수술실에 들어간 지 꼬박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병약한 환자복 차림이 아니라 말끔한 정장 투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걸어 들어갔죠.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반신은 두꺼운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침대 옆에 놓인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발로 밀어내고 의자를 끌어당겨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당신 다행이다. 나 데리러 왔구나. 나 몸이 좀 이상해. 다리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 발가락이 안 움직여. 의사 좀 불러줘. 마취가 덜 풀렸나 봐. 의사 불러도 소용없어. 어제 척추 전문의가 최종 판정 내렸어. 당신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대. 평생 못 걸어. 하반신 영구 마비야. 이제 대소변도 당신 스스로 못 가리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해. 뭐? 거짓말하지 마. 내가 왜 못 걸어? 야, 의사 데려와. 당장 특진 교수 불러와. 남편은 상체를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하반신은 정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절규를 아주 차분하게 지켜본 뒤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소리 지를 기운이 있으면 이거 도장이나 찍어. 이혼 합의서야. 당신 유책 사유 확실하고 증거 넘치니까 질질 끌 생각 마.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한다는 각서도 동봉했어. 이 자료는 당신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거 아니까 평생 휠체어 타야 하는 걸로 퉁 쳐줄게. 너 진짜 독하다. 남편이 불구가 돼서 누워있는데 이혼 서류를 내밀어? 나 빈털털이야. 너한테 줄 돈도 없어. 알아.
어머님 금고 털어서 산 그 벤츠 폐차장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당신 주머니에 남은 비자금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상간녀가 싹 다 털어서 도망갔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내 돈을 왜? 내 지갑, 내 차키 어딨어? 당신 수술실 들어간 사이에 그 여자가 병실부터 들렀어. 당신 옷장에서 지갑이랑 차키 그리고 숨겨둔 수표 뭉치까지 싹 챙겨서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당신 사고 원인도 조수석에서 그 여자가 핸들 꺾어서 난 거라 경찰 조사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주면 깜빵은 안 갈 거래.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다리도 잃고 돈도 잃고 그토록 믿었던 여자에게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털린 현실 말이죠. 안 돼.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장 경찰 불러. 그냥 잡아와. 내 돈. 알아서 해. 그건 당신 몫이니까. 나는 볼일 끝났어.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고 그럼 당신 상간녀랑 짜고 내 목숨 노린 거 형사 고발까지 같이 들어갈 거야. 선택해. 저는 깔끔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또 다른 볼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원묵과 수납창고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형님 부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원묵과 직원이 내민 엄청난 금액의 1차 수술비 영수증을 보고 세 사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오늘까지 수술비랑 응급실 비용 결제해 주셔야 병실 배정이 확정됩니다. 이 돈을 나보고 내라고요? 나는 돈 없어. 아까 경찰한테도 말했잖아. 저 새끼가 내 금고를 싹 다 털어갔다고. 나는 이제 알거지라고. 엄마, 그럼 어떡해? 오빠는 이제 평생 저러고 살아야 하는데 병원비 누가 내? 누가 내긴 어머님이 내셔야지. 장남인 우리 그이 집안에 돈 보탤 때 서방님 혼자 어머님 돈 쏙쏙 빼갔잖아. 그리고 아가씨가 예전에 2억 받기로 한 거 있다며. 아가씨가 좀 보태지 그래? 그게 언제적 얘긴데. 올케 언니한테 다 속은 거잖아. 나 돈 없어. 우리 남편 이거 알면 나 이혼당해. 난 빠질 거야. 병원비 낼 돈 10원 한 장 없어. 이것들이 미쳤나? 다들 개 섞어라. 너희 오빠고 시동생이다. 니들이 돈 내고 니들이 간병해. 특히 너 장남이니까 네가 책임져. 어머니, 저희 그동안 둘째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참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놈 재산 한 푼도 없다면서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평생 똥오줌 받아내면서 두 분이서 잘 살아보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니, 시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철저히 돈으로 얽혀있던 관계였기에 돈줄이 끊기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혈연을 칼같이 끊어내더군요.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죠.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내 아들 좀 살려다오. 그래도 네 남편 아니냐? 병원비 좀 내다오. 어머님, 제가 분명 어제 말씀드렸죠.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거라고요. 제 건강 지키려면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해야 해서요. 그리고 남편 아니고 이제 전 남편이죠. 대소변 잘 받아주세요. 저는 아주 상쾌한 발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각 남편의 마지막 남은 수표 뭉치를 훔쳐 달아난 상간녀는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남편이 챙겨준 비자금과 시어머니 금고에서 훔친 폐물들을 처분해 수중에 약 1억의 현금이 생긴 상태였죠. 그녀는 잔뜩 들떠 다음 호구 사냥감을 물색하기 위해 호텔 라운지 바로 내려갔습니다. 최고급 명품관에서 산 옷으로 휘감은 채 말이죠. 라운지 바에 앉아 샴페인을 홀짝이는데 바텐더의 소개로 아주 근사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가의 명품으로 휘감고 손목에는 1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찬 30대 초반의 미남이었죠. 혼자 오셨나 봅니다. 분위기가 남다르셔서 아까부터 눈길이 가네요. 합석해도 될까요? 어머,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핀테크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프라이빗 펀딩을 주로 하죠. 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장기 투숙 중입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열어 수십억 원이 찍힌 가상화폐 지갑 화면과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주차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가녀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빈털터리 남편 대신 젊고 잘생긴 진짜 재벌을 만났다고 착각한 것이죠. 대단하시네요. 저도 투자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유 자금 굴릴 곳을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그러십니까? 마침 제가 이번 주에 들어가는 내부자 정보건이 하나 있는데 해외 코인 상장 확정된 프로젝트입니다. 제 파트너가 되신다면 수수료 없이 원금의 10배를 보장해드리죠. 대신 최소 단위가 1억부터라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내일 마감입니다. 1억이요? 저 당장 내일 입금 가능해요. 저 꼭 끼워주세요. 결단력이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 개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올라가서 축배를 드시죠. 다음 날 아침, 상가녀는 사기꾼이 불러준 대포 통장으로 자신이 훔친 돈 1억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송금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화면에 송금 완료가 뜨자마자 남자는 급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먼저 방을 나섰습니다. 점심때 로비에서 만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요. 상간녀는 남자가 나간 뒤 스위트룸의 큰 욕조에 몸을 담그고 거품 목욕을 즐겼습니다. 이제 진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요. 하지만 약속한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상간녀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프론트 데스크로 뛰어내려갔을 때는 이미 남자가 호텔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체크아웃을 하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자가 머물던 방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약된 것이었고 그가 차고 있던 시계도 가품이었습니다. 손님, 일행분께서 숙박비와 룸서비스 비용을 손님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총 500만 원입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네? 그 사람이 그냥 갔다고요? 아니, 제 돈, 내 1억 원. 상간녀의 통장 잔고는 단돈 3만 원이었습니다. 결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한 호텔 측은 당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상간녀는 무전 취식 혐의로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당한 일이 전문 제비족의 기획사기라는 사실을 형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형사님, 내 돈 찾아주세요. 내가 그 돈 어떻게 만든 건데 그 미친놈 밑에서 똥 치워가며 번 돈이란 말이에요. 아가씨, 그 돈 출처도 불분명하던데 피해자 조사부터 다시 받아야겠어. 절도 혐의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상간녀는 빈털터리가 된 채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사모님 흉내를 내던 그녀의 화려한 외출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죠.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얻은 돈은 그보다 더 독한 사기꾼의 손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상간녀와의 영상통화 캡처본,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 금고를 턴 정황 증거들은 재판부를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위자료를 낼 돈이 없었기에 그의 남은 여생에 들어오는 모든 기초수급비와 연금에서 압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금융 사용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아이들의 명의로 돌려둔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제 사업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물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소장님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가장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 동네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습한 골목길 끝, 쇠창살이 쳐진 반지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방 안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벽지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의 대소변 패드를 갈고 있었고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허공에 대고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안 줘? 배고파 죽겠는데 똥기저귀만 갈면 다야? 이 왼수 같은 놈아.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반찬 투정은. 내가 전생에 무슨 떼욕죄를 지어서 다 늙어빠진 몸으로 다 큰 아들놈 병수발을 들어야 하냐?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그때 멀쩡한 조강지 쳐버리고 그 꽃뱀년한테 돈 갖다 바치지만 않았어도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엄마가 그 여자 우리 집구석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나 사고 안 났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당장 농약 사와. 그래, 다 같이 죽자 죽어.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미쳤지. 좁은 방 안에서 두 모자는 서로의 밑바닥을 파헤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파산 선고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형님과 아주버니, 시누이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재활치료는 꿈도 못 꾸고 하루 종일 그 좁은 방에 갇혀 서로를 원망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니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죠. 상간녀였습니다. 빛나던 외모는 고된 노동에 찌들어 사라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주민등록도 말소된 채 현금을 받는 굳은 일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통을 나르다 손목을 대었는지 상간녀는 연신 찬물을 부으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숯불 안 나르고 거기서 뭐해? 일하기 싫어? 오늘 일당 못 받을 줄 알아? 아니에요. 금방 가요.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억울려 했던 탐욕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들이 갇힌 현실은 그 어떤 감옥보다 지독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이사온 단독주택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강아지와 뛰어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맛있는 요리들이 올라와 있었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절망하던 그날 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던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엄마 말대로 나 안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들 발등 자기가 찍으면서 아주 끔찍하게 살고 있어. 나 살려줘서 고마워. 남은 내 인생 우리 아이들이랑 행복하게만 살게. 따뜻한 가을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제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온기였죠. 이제 과거의 악몽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아이들이 기다리는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통쾌하고 현실적인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